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투잡을 원했던 아내. 사람은 분수를 알고 적정선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양심마저 없다면, 돈만 쫓는 비열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끝은 불행만 남게 되겠죠. 그런 사연이자 교훈이네요.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은 추위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고 계신가요? 밖에도 잘 못 돌아다니는 시즌이다 보니 다들 집에서 화목한 연말 연초를 보내고 계실 것 같네요. 저는 요즘 매일 컴컴한 집에서 소주 한 잔 먹으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외로워 보일 수 있는 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이 순간이 참 자유롭고 편하다고 느껴지네요.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 들어보며 지내다 보니 문득 최근에 겪었던 제 이야기도 한번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직장과 개인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늦가을 때부터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고 있네요. 체력적으로 조금 벅찰 만큼 바쁜 일상이었지만 사실 더 바쁘고 송신스러웠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바로 제 전 부인 때문이지요. 당신이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예전 회사 월급만도 못 나오는 달에는 그냥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알아서 저녁 굶었으면 좋겠어. 아내가 저한테 밥 먹듯 하던 소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 저는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갓 전업한 상태였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받던 돈만큼 못 버는 달이 생기면 정말 그 달은 한 달 내내 저런 소리를 들어가며 자존감을 깎아 먹어야만 했죠. 아내는 20대 중반 때부터 한 직장을 꾸준히 다녀오던 회사원이었고 저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여러 좋은 제안을 받고 타이밍도 생겨서 결혼 직전에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아내도 알고 있었고요. 미디어 쪽이 수입이 월급보다 더 좋았기에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와, 4일에서 200만 원이나 번 거야? 그럼 프리로 전직하면 떼돈 벌겠다, 오빠. 아내의 말만 들어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아내는 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프리로 전직하면 떼돈 벌겠다라는 진짜 의미를요. 하지만 결혼 전에 회사를 그만둘 때도 회사 재정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과감히 결단을 한 것이었죠. 그저 일이 하기 싫어서 출근이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 아내는 처갓집에서 저에게 주는 눈치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북돋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내는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아니, 자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렇게 그만두면 어떡하나? 총각도 아니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건데 말이야.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그냥 덜컥 그만둔 게 아니라 다 나름의 계획이 있고 개인 사업에 대한 준비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으면 뭐 얘기가 달라져? 내 핑계만 대고 있을 게 아니라 장인어른 앞에서 확신을 딱 드려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얼마씩 벌 건지 조리 있게 딱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저는 처음에 아내의 말을 듣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돈을 더 번다고 프리전직을 좋아했으면서 갑자기 사람이 변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처갓집에 가면 대화 분위기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항상 취조당하는 느낌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대화 내용만 보면 제가 마치 직장 그만두고 나서 돈도 똑바로 못 버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정확한 액수를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직장 그만두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받은 수입이 정확히 이전 월급의 1.7배였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수입의 기복은 좀 있겠죠. 일이 조금 적은 달에는 이전 월급보다 살짝 못 미친 경우도 있었지만 유독 일이 많았던 달에는 월급의 3배, 4배까지 꽂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균을 내보면 총 수입이 이전과 크게 차이는 없거나 오히려 조금 더 높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매번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억울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불안한 시선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지적을 겸허히 들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나름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모두 들었던 사람이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뒤늦게 서프라이즈 하듯이 직장을 일방적으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모든 과정이 제 인생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상하리만치 잔소리를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하고 눈치도 선을 넘을 정도로 많이 주다 보니 신혼생활인데도 부부싸움이 참 잦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전 월급보다 많이 벌 때는 당신이 칭찬이라도 한마디 한 적 있어? 수입이 조금이라도 적은 달에는 아주 잡아먹을 듯이 몰아세우면서 말이야. 이럴 줄 몰랐어서 연애 때는 내 계획에 그렇게 관대했던 거야, 뭐야. 자기도 찬성한 부분이잖아. 직장 다닐 때보다 50만 원 정도를 적게 벌면 진짜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3, 400 더 벌어올 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이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게 벌어오진 않았거든요. 내가 뭐 한순간에 확 변해버린 것처럼 말하네?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가족의 일원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 알아 몰라.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수면 패턴이나 집안일 등 사소한 문제로 자주 싸우고들 한다고 하죠.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부부싸움은 어찌된 게 매번 제 수입 그 하나로만 지독히도 싸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번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대화를 매번 하는 것도 지쳐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방 하나가 작업실 느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2대는 기본이고 여러 전자기기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전자기기들이 아시다시피 소모품이잖아요. 몇 년 쓰다 보면 사양이 당연히 떨어지고 바꿔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딱히 엄청 비싸거나 하지도 않아요. 엄청 비싼 걸 사려면 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제가 마우스라도 하나 바꾸려고 하면 그날은 잔소리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가지도 그런 바가지가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연애할 때만 해도 매사에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한 것도 있었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남은 건 바가지 잔소리밖에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돈마저도 아내는 아깝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웬만한 건 싸우기 싫어서 피했더라면 어떤 부분들은 제가 아내보다도 더 큰 소리 쳐가면서 싸우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싸움은 바로 절약에 관련된 이야기거나 남과 비교하는 일일 때 주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성격상 진짜 싫어하는 게 남이랑 비교하는 거고 사사건건 간섭당하는 일이거든요.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때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미리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케이크 하나는 사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신혼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아주 당연하다시피 제 생일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살다 보면 생일쯤이야 잊기 쉬우니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생일인 날에 저한테 이중 폭격을 날리길래 저도 빵 터져버린 날이었죠. 아직 해도도 안 떨어졌는데 방에 훤하게 불 켜놓고 일하면 일이 뭐 더 잘 되니? 해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불 끄고 해. 눈 건강이 어떠니 저떠니 유난 떨지 말고.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신발도 다 벗기 전에 저런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모니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면 눈이 저절로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서 5시쯤 되면 방 형광등을 켜놓고 일을 하곤 하죠. 그런 저를 보면서 다녀왔어 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저런 말부터 꺼내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거기다 아내가 이런 말까지 보태길래 저도 폭발한 거죠. 나름 결혼 후 맞았던 첫 생일인데 기억나는 게 부부싸움밖에 없다는 게 좀 쓸쓸하기도 하네요. 월급쟁이들은 때마다 상여금이라도 들어오지. 당신은 뭐야? 아휴, 내 친구는 얼마 전에 상여금으로 명품백 하나 받았다던데. 나는 매달 당신 수입에나 전전긍긍해야 하고 인생 참 다르다 달라.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사람이 말하는데 정도가 없어 왜. 너 나 프리랜서인 거 모르고 결혼했냐?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숨기기라도 해서 도둑 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네. 나도 당신 월급 가지고 매달 압박 좀 줘봐. 뭐라고? 이 사람이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난 적어도 따박따박 같은 돈은 벌어오는 사람인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뭐라 한다는 거야. 그러게 직장은 왜 그만둬? 그러니까 항상 쪼들리잖아. 직장 때보다 더 벌잖아. 당신 대체 왜 그래? 7, 800이 적어? 당신도 동의한 부분이잖아. 제발 의미 없는 말싸움 좀 그만하자. 제발 좀 부탁하자 좀. 이게 당신이 원하던 신혼생활이야? 초반부터 이런 식이면 우리 나중엔 힘들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적지. 남들은 외제차에 좋은 집에 명품에 내가 프리랜서 추가로 하랬지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 하랬니? 전 아내의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 이 여자 내가 투잡을 하길 바랬던 거였습니다. 그냥 돈 버는 기계가 필요했던 거였죠. 그날 진심을 다해서 큰 소리를 쳐서 그런지 웬일로 아내도 말문을 닫더군요. 제가 오랜만에 언성을 높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심을 가득 넣어 절규하듯 이야기해서 그런 건지 그날 이후로 싸움이 좀 멎어드는 듯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싸움이 좀 멎어들고 나니 우리도 그냥 남들 다 싸우는 시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제 감이 맞았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4대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럼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측에서는 가입을 권유하는 서면을 집으로 발송시키죠. 직장을 관둔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맘때쯤에 가입 권유 종이가 한 장 더 날아오더라고요. 일반 지역 가입자들은 월에 7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정에 챙겨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처갓집 식구들과 다 같이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국민연금 생각이 나서 조만간 다시 가입을 할 생각이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별 내용이 아니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국민연금? 그걸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어야 된다고. 야, 그렇지. 원래는 직장에서 반 내주고 남은 반은 개인이 내는 구조인데 남편은 이제 그런 거 내줄 직장이 없으니까. 요새 좀 조용하다 했더니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데 슬쩍 비꼬듯이 이야기를 덧붙이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장인어른 장모님의 반응입니다. 갑자기 국가의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 연금 제대로 돌려받을 수나 있겠느냐며 가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넣을 바에 적금이나 하나 넣는 게 낫지 않겠어? 수입도 불안정한데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 넣을 바에는. 아니, 뭐 큰 돈도 아니고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리고 이미 직장 생활 때 들어간 돈이 있어서 지금 연이어서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당신 입장에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쪼들리고 사는데. 이미 입을 맞춘 듯 단체로 저를 코너에 몰아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들 별 생각 없이 기본적으로 넣는 국민연금 때문에 제가 이런 입장으로 몰린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처갓집에서는 언성 높이기는커녕 말대꾸나 말대답도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장인은 아무 말도 없이 옆에서 혀를 끌끌 차고 계시고 장모님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옅은 한숨을 내쉬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억울함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4대 보험만 안 들었을 뿐이지 직장 생활 때보다 수입은 더 높은 거 몰라? 그런 내가 연금에 들어가는 돈 몇만 원을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다는 뜻이야? 아내에게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대답했더니 갑자기 장인어른이 지금 처갓집에서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드냐며 그만하라는 식으로 중재를 하시더군요. 아내가 저한테 시비 걸든 얘기할 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더니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처갓집 가는 날이라도 생기면 상대방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다든지 약속이 있다든지 하는 핑계를 대가면서 자꾸 피했죠. 당연히 사위보다는 딸 편인 게 부모 마음이겠지만 저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 정도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히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는 평소에 제 보험이나 자기 보험까지 스스로 관리하는 편인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제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험 하나 가입하면 월마다 나가는 돈이 적게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도 오르잖아요. 그 돈은 안 아까울까요? 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호들갑을 떨어가며 막아서더니 보험은 왜 또 그렇게나 가입하는지. 제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보험은 지금 들고 있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얘기하면 저더러 뭘 모른답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할수록 미래 준비, 노후 대비는 철저히 하는 거라고 저한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몇 번쯤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알아온 대로 보험 가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의문점도 하나 들었어요. 예전에 직장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나 주변 친구들만 봐도 결혼하고 나면 건강관리를 부쩍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옆에서 챙겨주거나 또는 스스로의 심경 변화 때문이겠죠. 임신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이유 때문에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제 보험을 열심히 가입하는 이유도 다 건강에 대한 염려이자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일단 저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배달 음식이 거의 8할은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건강 음료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스스로 챙겨 먹거나 와이프 거도 챙겨주는 편인데 와이프는 제가 챙겨주는 것도 잘 안 먹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무심한 편입니다. 가끔씩 별 일정 없는 주말이라도 오면 평일에 운동이라고는 일절 안 하다 보니 근처 뒷산이라도 운동 겸 다녀오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하는 아파트 내부 헬스장이라도 가자고 하면 그것도 돈 아깝다고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까운 게 많은 사람이 보험 가입은 왜 그리도 턱턱 하는 걸까요? 저는 한 번 그 점을 문제 삼아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덜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호갱이처럼 이것저것 가입하는 줄 알아? 나는 알고 지내는 보험 관리사도 딱 한 명뿐이야. 딱 믿을 만한 사람 하나 골라서 진짜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만 채워 넣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넘겨짚지 마. 내가 뭘 넘겨짚어. 그게 아니고 다른 거 아까운 줄 알면 보험비도 좀 적당히 올리라는 뜻이지. 당신은 내가 무슨 보험 가입했냐고 보여달라고 하면 그마저도 귀찮아하잖아.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트집 잡을까봐 그러지. 각자 잘 맡을 수 있는 분야만 맡아서 살자는 거지. 나는 보험 쪽 관리하는 거고 당신은 집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이랑 공과금 납부 이런 거 신경 쓰고. 제가 근래 느꼈던 나쁜 일화들만 이야기하다 보니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저런 여자랑 애초에 왜 결혼을 한 걸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 그 와중에 장점은 또 굵직하게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면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매사에 똑부러지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특히 제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자기가 먼저 시부모 될 사람들한테 문자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하면서 사근사근 잘하는 모습도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데이트할 때도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모습도 생활력 강해 보였고요.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소심한 부분 하나 없이 시원시원했던 사람이라 이성적으로도 분명히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와이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돈돈거리는 이야기만 하는 사이가 돼버리니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의 알콩달콩함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몇 안 남은 장점들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큰일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돌이켜보니 그것도 싹수 노랬던 와이프의 속마음이 드러났던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네요. 다른 부부들도 그렇듯 저희는 매년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들께 비싸지는 않지만 꼭 선물을 챙겨드리고는 했습니다. 용돈을 드릴 때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둘이서 쇼핑도 할 겸 나가서 선물을 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어요. 마침 양가 어르신들이 외투 한 벌씩 커플로 맞춰드리면 아주 좋아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겨울 패딩 쇼핑을 나갔네요.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둘 다 따뜻한 테이크아웃 커피 손에 한 잔씩 들고 오랜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 보니 데이트 때 기분도 나고 좋더라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떠들면서 얘기한 지가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저희 사이에 뭐가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 선물부터 쇼핑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명절 때마다 진짜 많이 써도 20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선물을 구매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내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이번엔 좀 좋은 걸로 드릴까? 자그마한 선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그냥 올해 선물 딱 하나다 생각하고 좋은 거 사드리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일반 스포츠 브랜드 말고 명품 패딩 브랜드로 골라서 사드리자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저도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수입이 얼추 늘었던 편이고 아내도 꾸준히 벌고 있으니까요. 명품 패딩을 4벌 산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에 타격을 받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선물로 고민하는 건데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고 아내는 신이 난 눈치로 여기저기 더욱 의욕 있게 구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흐뭇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입을 옷 고르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고르는 모습이 보기 예쁘더라고요. 그때만큼은 다 잊고 싶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구경을 해보니 좀 헉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명품 패딩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다양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내가 신이 나서 클레어가 어떻니 무스가 어떻니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었고요. 그것보다도 더욱 놀라웠던 건 가격대인데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처럼 생긴 패딩인데 최소 140만 원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고액이라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그 기본 아이템을 고르지도 않죠. 더 예쁘고 화려한 걸 고르는데 금세 200만 원대를 웃돌더군요. 속으로 헉하고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 드릴 선물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큰맘 먹고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별다른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장인, 장모님 옷을 다 고른 다음 저희 부모님 옷을 고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정신없이 부모님한테 잘 어울릴 만한 색상과 디자인을 고르고 있는데 주변이 조용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서 계속 옷을 고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전화를 받아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지금 아래층 XX 브랜드 매장에 있으니 내려와 봐라고 말하더군요. 언제 거기까지 혼자 내려갔지? 하는 마음에 황급히 내려가 봤습니다. 옷을 고르는 감각은 저보다 아내가 더 출중하거든요.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제 표정 관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자기 시부모님 패딩을 고르고 있었던 그곳은 일반 아웃도어 매장이었거든요.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매장 입구에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활짝 웃으며 이쪽으로 와보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거기 서서 뭐해? 얼른 와봐. 어머님, 아버님한테 딱 어울릴 만한 게 있어. 이거 완전 커플룩인데? 이 매장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들어왔지. 참나, 층도 다른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왔다고? 2층에는 명품 브랜드 하나도 없고 아웃도어 브랜드뿐인데 분위기 좋다가 왜 또 시비야. 우리 사정에 맞게 돈을 소비해야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데이트하듯이 다녀놓고서는 왜 갑자기 분위기를 초치냐는 듯이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말문이 살짝 막힌 상태였고 이를 알 턱이 없는 아내는 계속 자기가 보고 있던 패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아내가 들고 있었던 시댁용 패딩은 2벌을 다 합쳐도 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20만 원대의 패딩도 소재가 좋겠죠. 디자인도 좋고요. 그런데 10분 전만 해도 처갓집 부모님 패딩으로 약 400만 원을 긁었는데 갑자기 10배 가까이 저렴한 브랜드를 우연히 찾은 척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격이 한두 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와중에 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 말인데요. 시부모님은 뭔가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저렇게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이 더 멋있을 거야.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스타일이랑도 잘 어울리고. 요새는 로고가 덕지덕지 보이고 화려한 디자인보다 티 안 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이라며 자기가 고른 패딩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방금까지만 해도 자기 부모님 패딩으로 누구보다 현란하고 장식 많은 디자인을 골랐던 여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명품 패딩이라는 가격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한 매장에 들어와 놓고서는 그 와중에도 더욱 저렴한 디자인을 골라서 저를 설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야만 가능한 화법 아닌가요? 누굴 바보 천치로 아는 건지. 저는 매장 직원들, 손님들이 수두룩했던 그 매장 안에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시위하냐? 내가 회사로 돌아가면 만족할래? 미쳤어, 당신?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당신이야말로 미친 거 아닐까? 지 부모한테는 200짜리, 내 부모한테는 20짜리. 말이 돼? 진짜 황당하네. 사람이 촌스럽게 왜 가격만 보고 앉았어? 난 그냥 진짜 양가 부모님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랑 브랜드 이미지를 본 것뿐이야. 생사람 잡고 있네, 진짜? 끝까지 인정 못하네. 야, 그럼 나도 내 부모 거는 내가 고르련다. 아무렴 가격은 상관없다 이거지? 그럼 한 벌에 300짜리 사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울리기만 하면 오케이다 이거지? 대답해봐. 당신이 돈을 더 벌면 이런 일도 없잖아. 우리 부모님 언제까지 후줄근하게 다니게 할 거야? 그러게 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당신 부모님은 딱 이런 브랜드가 어울려. 떠들려면 알고 떠들어. 마지막까지 사람 조롱하듯 그것도 내 부모를 깎아내리는 듯한 아내의 발언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처갓집 선물 가방을 낚아채 왔어요. 그대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방금 결제했던 400만 원가량의 금액을 곧바로 취소해버리고 환불 처리를 받았죠. 아내가 뒤늦게 따라 올라오더니 모든 환불 처리를 받은 저의 모습을 보고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그제서야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방법이라는 걸요. 혼자서 옳은 소리, 맞는 소리 아무리 짓거려 봐야 와이프라는 인간은 본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상대방을 바보 천치로만 생각하니 눈 딱 감고 미친 소리 한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첫날 나한테 안정적인 직장,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어쩌니 집에 전기불 하나 제대로 켜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패딩에 400이 웬 말이야. 당연히 환불하는 게 맞지. 당신 수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 왜 우리 부모님 선물로 해결하려고 하냐고. 당장 다시 환불 취소하고 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프리랜서 관두고 그놈의 회사 복직해주면 되는 거지. 나도 이제 너한테 그 잘난 직장인 대우 좀 받아봐야겠다. 월급을 얼마를 받아오든 간에 절대 입대지 마. 알았어? 복직은 복직인데 프리랜서 일은 왜 관둔다는 거야? 당신 바보야? 진짜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려면 투잡을 하는 게 맞지. 다른 남편들 다 그렇게 살아서 아내한테 턱턱 명품 갖다 바쳐.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지금도 3-4시간밖에 못 자. 화가 나서 지른 소리였는데 아내는 진심 그득한 말로 저에게 저렇게 되묻더군요. 이 여자는 제가 복직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도 그대로 하되 회사까지 다니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하는 일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은 소요되고 바쁜 날에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걸 아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이건 그냥 현대판 노예를 원한 거나 다름없죠. 자는 시간 빼고, 아니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하라는 것이 아내의 진심이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대화를 중단하고 먼저 백화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욱 비참한 뒷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모님에게서요. 자네, 이게 뭔가? 내 딸이 자네하고 결혼할 때 선뜻 허락했네.
남편이 성실해서 돈 2천은 거뜬히 벌어오는 남자라면서. 근데 그렇게 직장을 관두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자넨 반성조차 할 줄 모르나? 장모님, 투잡이 아니라 프리랜서 전직으로 아내하고 이야기 마무리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요새도 3-4시간밖에 못 잡니다. 라는 저의 말에 장모님은 됐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거의 그냥 같은 주거 공간만 공유할 뿐이지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심보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저는 그날 이후로 독하게 일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그냥 뭔가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싶었습니다. 평균 700 정도 벌이에 힘들게 일한 달엔 1,500만 원을 훌쩍 넘긴 수입이었는데도 부족하다니. 그때는 그냥 오기가 발동했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자 아내 역시 저의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웃긴 건 제가 그렇게 말로 설명하고 설득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던 인간이 제가 이런 모습을 일주일 넘게 보여주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아닌 도운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내가 퇴근을 하자마자 양손 가득 무겁게 사온 장바구니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웬일로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해물 된장찌개와 제육볶음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저더러 식탁으로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맨날 첫날 인스턴트만 먹으면 몸 상해. 오랜만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너그러운 태도로 저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반성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섣불리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고 속으로 좀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거실로 오더니 저에게 손을 뻗으며 자, 그만 먹자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그제서야 일어났고 그렇게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위 그만해. 당신 뜻 뭔지 알았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도 나름 깨달았어. 완전히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더라도 조금이나마 돌이켜보자. 뭘 돌이키자는 거야? 우리 사이 말이야. 자기 요새 계획대로 돈도 벌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도 그만 잊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셔. 밥 먹는 시간에 비해 너무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과 동시에 며칠 동안 제가 보여줬던 태도들에 변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감정은 속일 수 없었죠.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차려준 밥을 우걱우걱 맛있게 먹으며 제 미래를 신중하게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찜찜한 무언가가 곧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역대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저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직후였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그때 따뜻한 밥을 왜 차려줬는지, 왜 예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사과를 했는지, 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놔야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발 양보했던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평일 오후 3, 4시쯤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한창 일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자그마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하마터면 울리는지도 모를 뻔했죠. 저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음악을 틀어두고 일을 하는 편인데 그 음악 소리 사이로 뭔가 작은 벨소리가 한 번 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저는 방에서 나가서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아봤어요. 안방 쪽이었거든요.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깜빡 두고 출근한 건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벨소리였어요. 제 휴대폰 벨소리도 아니고 아내 거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그 벨소리는 뚝 끊겨버렸고 저는 그냥 방에서 나오려다가 알 수 없는 낌새가 들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침대 및 서랍도 열어보고 찾을 수 있는 웬만한 곳은 다 열어봤지만 뭔가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알쏭달쏭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찾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돌아서려는데 벨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출처는 화장대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서 서랍으로 향했고 화장대 안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빨간색 투지 폴더폰이더군요. 당연히 제 것도 아니었고 아내가 들고 있던 적도 본 적 없는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XXX 설계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그 전화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미진 고객님,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셨어요? 지금 급해서 여러 번 전화를 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제 보험 관련 문자 확인하셨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보험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차피 제가 대답하면 남자 목소리라 알아챌 것 같았고 문자 얘기를 하길래 아무런 대답 없이 저는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불이 나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저는 일단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채로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알고 지내는 보험 관리사도 한 명뿐이고 자기는 보험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들 다 드는 필수적인 것만 가입할 뿐이니 절대 과소비하는 게 아니라며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문자 내용에는 제 이름이 수십 번이나 언급되고 있었고 특히나 받은 문자들보다 아내가 직접 보낸 문자 내용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휴대폰 아내가 몰래 사용하고 있었던 세컨 휴대폰이었던 겁니다. 저번에 XX 화재의 다른 설계사분이랑 얘기했을 때는 남편 직접 동의 없이도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왜 이야기가 다르죠? 보내주신 특약을 좀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사망 시점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이 부분 전화로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나요? 가족 증명서랑 인감 말고 또 필요한 게 뭐뭐 있을까요? 남편 모르게 연락드리는 거라서 제가 답변이 좀 느릴 수 있어요. 웬만하면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독하리만치 미친 듯이 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더군요. 한참 동안 그 문자들을 멍하니 읽기만 했습니다. 생각 회로가 고장이 난 것처럼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를 않더군요. 사실 저는 휴대폰을 열어보기 전에 이런 내용을 상상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열었던 건데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펼쳐지니 이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나 불행이라 생각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시간쯤 멍하니 있어 보니 생각에도 갈피가 잡히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아주 명확한 불행이었습니다. 이 숨겨둔 세컨폰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있다 없다 확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의 목숨을 흥정하며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번호부를 들어가니 XXX 설계사, XXX 관리사 등으로 저장된 이름만 2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름 석자만 저장된 이름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 몰래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하나만 파고들 목적으로 만든 휴대폰인 것 같았습니다. 발견했을 직후에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그 휴대폰을 들고 바로 아내에게 찾아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계획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고심 끝에 그 휴대전화를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쾌속으로요. 좀 의아했었던 건 평소에 봤던 아내 스타일이나 처갓집 스타일을 보면 아주 깔끔하고 뒤끝 없이 물러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이혼 과정도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의외로 너무 단숨에 이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소송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깔끔하게 말이죠.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잘못한 일을 들켰고 그 증거까지 모두 제 손에 있으니 최대한 고분고분하게 제 요구에 모두 응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두 번째 날 이후로 아내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는데 한 번은 이런 음성 녹음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술 한잔 했는데 당신이랑 예전에 연애할 때 자주 갔었던 오코노미야끼 집 기억나? 나 지금 거기 혼자 와 있어. 그래서 전화 한 통 해봤어.
다른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따라 유달리 당신 생각이 나네. 밤도 그립고. 저는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남이 됐으면 남답게 연락을 끊어달라고요. 나름대로 정중히 요구했는데 아내는 들은 채도 없이 저에게 들러붙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행동이 더 요상합니다. 저한테 완전 바짝 엎드리더라고요. 좋게 표현하자면 연애 초반 때보다도 훨씬 더 상냥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자꾸 저에게 미련을 내비춥니다. 저 혼자 지내고 있는 집에다가 툭 하면 문 앞에 건강식품을 보내고 쪽지도 붙여놓는데 읽어보면 언제나 건강 조심해라. 건강이 최고다. 나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 당신의 빈자리가 갈수록 커진다 등등 아주 읽을수록 절절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저에게 좋게 보일 리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도 생각이 있고 머리가 달린 인간인걸요. 만약 저에게 일말의 미련이나 감정이라도 남아있던 상태였다면 제 전처가 저런 식으로 저에게 행동하면 마음이 많이 울렸을 겁니다. 재회를 생각해보기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아무런 애정도 잔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자기 멋대로 굴었던 사람보다 참고 또 참으며 할 만큼 했던 사람들이 더 미련 없이 돌아선다고들 하잖아요. 예전엔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공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말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게 제 마음가짐과 아주 똑같거든요. 이런 상황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서로 또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쪽에서라도 강하게 마무리를 쥐어줘야 할 것 같다 싶었죠. 하루는 전처가 집 앞으로 새싹보리 분말 같은 걸 또 보냈더라고요. 동봉된 쪽지에는 이게 혈관 건강에 좋다네. 아침에 한 스푼씩 타먹기만 하면 돼. 그리고 무농약이라서 더 건강하다고 하니까 빼먹지 말고 챙겨 먹어. 라고 아주 따스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걸 계속 받고만 있으면 아내 쪽에서도 오해의 여지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저희가 연애 시절 때 커플로 맞췄었던 목도리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리곤 택배 보낼 상자에 그대로 담았죠. 그 목도리 위에 아내가 보냈던 새싹보리 분말을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었던 쪽지도 갈기갈기 찢어서 위에 얹혀놨어요. 그리곤 그대로 돌려보냈죠. 웃긴 건 그렇게 돌려보낸 택배가 이틀 후쯤 도착했는지 그날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저는 그 전화를 냉큼 받았습니다. 야, 이 정신 빠진 인간아. 장난해?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요즘 왜 이렇게 훈훈하게 구나 했더니 그 택배 한 번에 본색이 다시 나오는구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계속 보낼 것 같아서 말이지. 내가 당신 하나 때문에 이사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사람이 용기 내서 손 좀 내밀면 그것 좀 좋게 봐주고 생각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냉혈한이 따로 없네 진짜. 이 여자야, 손 좀 내밀고 노력을 할 거면 이혼 전에 했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니? 다 끝났으면 새 인생 살아.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나 잘 하란 말이야. 그건 됐고 나 얼마 전에 우연히 당신 복직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좋은 직장이라던데? 왜 네 소원처럼 되니? 아니지. 과로사로 죽기를 기대한 건 아니고, 네 말처럼 나 투잡으로 프리랜서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한 달에 돈 1,500은 거뜬히 벌어. 우리 부모님 명품 옷도 사다 드리고 끊는다. 맞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저는 복직을 했어요. 거기다 프리랜서 일도 그만두지 않고 용을 쓰고 병행하고 있죠. 여전히 3시간에서 4시간 잡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하고는 틀린 하루하루입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사실 저라고 어떻게 이혼에 타격이 없겠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공허하긴 했어서 그 마음을 이겨내보고자 일에 더 빠져 사는 중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원했던 기계 모드의 삶이나 다름없긴 하죠. 그렇게 일에 매진해서 살다 보니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과거엔 불행한 돈이었지만 지금은 행복한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제 복직 소식을 또 건너 들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겁니다. 이혼하자마자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유가 이거였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보낸 목도리에 일말의 후회도 남지 않았죠. 정말 잘했다 싶었네요.
그렇게 많은 일이 휘몰아쳤던 한 해도 끝이 났네요. 재미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은 저 역시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면 일도 다시 적정량으로 줄이고 제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것도 배워나가고 사람들이랑 동호회 모임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